한국의 살인사건 25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언제나 화가 나긴 하는데요. 좀 많이 화가 났습니다. 피해자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 저희가 사실 지명 이름 붙이는 거 되게 자제하려고 하는데 워낙 이미 기존에 발생했던 사건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순 설아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입니다. 97년도 7월 9일 날 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에서 어떤 모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살인 사건이죠. 네.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9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보니까 많이 잊혀졌었거든요. 그럴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딱 불거지게 된 계기가 한 번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2008년에 예.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죄와 벌이라는 있었어요. 네. 예전에. 예. 죄와벌 있었어요. 네, 거기에 어느 이제 여성 재소자들을 수감자들을 72시간 동안 이제 아마 팔로잉 밀착 감시. 네. 이제 밀착 취재. 네. 근데 거기에 한 그 수감자 여성이 나와요. 27살이라고 하고 가명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름이 윤시연으로 나왔는데 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형량이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1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년범 때 15년을 받았다는 뜻이네요. 네. 나이가 그 즈음에 이제 그랬으니까. 네. 그러면 소년범이 15년을 그 확정 선고를 받았다면 그거는 살인 사건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이때 화순 설아 아파트 살인 사건의 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람들이 거기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근데 이게 또 신빙성이 있다라는 막 얘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 인터뷰했던 내용 중에 이제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약간 뭐 분개했던 장면이 있었던 거죠. 화가 난 거. 네, 뭐가 이제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연애를 못 해봤는데 연애하고 싶어요라는 이제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나서 뭐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공분이 있었는데 사실 확인되진 않았어요. 그 공범이 이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건 확인이 안 됐지만 사람들한테 다시 그러면 도대체 화순 설아 아파트 사건이 뭐야?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최근까지도 이 화순 설아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화순 설아 아파트 사건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4명, 남자 2명, 여자 2명이 어떤 그 가정주부를 아파트에 침입해서 살해하고 아이가 그때 2살인가 그렇죠. 3살. 3살. 네, 맞아요. 네. 아이까지 살해했던 아주 잔인무도한 청소년 범죄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했을 그 당시에 사실 이거 경찰 쪽에서도 충격이 굉장히 컸던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혹하게 살해를 했어요. 저희가 살해 자체도 잔혹하지만 살해 방법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어느 잔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정말 엄마를 죽일 때도 그렇고 아이를 죽일 때도 너무나 잔혹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조명이 됐었던 건데요. 이제 교수님하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사건 개요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네. 97년 7월 9일 오후 2시 반입니다. 네. 대낮이에요. 전남 화순군 화순읍 병라리에 위치한 설아 아파트입니다. 아마 그 애들이 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살짜리 아이하고 5살짜리 아이 그리고 두 부부가 살았나 봐요. 근데 남편이야 출근을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오후 2시 반 정도에 5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미술학원을 다녀왔죠. 그래서 자기네 집 배를 누르면 평상시처럼 엄마가 3살짜리 동생을 안고 문을 열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벨만 누르다가 이제 울고 뭐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 얘기에 의하면 집 안에서 TV 소리는 엄청 크게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밖에까지.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 입장에서 5살짜리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안에 엄마가 있는데 텔레비 소리도 나는데 문을 안 열어주니까 애는 당황하고 울었겠죠. 그게 시간이 꽤 오래 흘렀어요. 몇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아이가 진짜 네. 없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거기 광장에 나왔어요. 광장에 나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옆동에 사는 작은 이모가 발견을 했죠.
그래가지고 너 왜 그래? 예. 그러니까 엄마가 지금 문 안 열어준다고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모가 급하게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 전화를 받은 이 아빠가 이제 열쇠를 들고 집에 온 거죠. 와가지고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거실이 개판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네. 요소요소에 막 물이 다 뿌려져 있는 거예요. 거실에 막 물이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거실의 TV는 볼륨을 최대한으로 높여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고, 그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그 화장실 안에 그 욕조에 물을 받아놨는데 거기에 엄마가 엎드린 채로 익사 상태로 등 쪽에는 어마어마하게 흉기에 찔려서 그 핏물이 고여나왔고 거의 핏물이에요, 욕조에. 그런 상태. 그리고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익사 상태로 발견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되게 이상한 게 많았던 거죠. 바닥에는 흥건하게 물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곳곳에 또 이렇게 그을음이 화재가 예. 일어났던 그을음이 또 있고요. 너무나 지저분하게 어수선한 상태로 뭐가 깨져 있고 부셔져 있고 근데 욕조 안으로 들어갔더니 엄마와 딸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는 등하고 복부 쪽에 흉기에 의한 자창, 네. 그 찔린 자국이 한 15개소 이상 장기가 노출될 정도로 이 공격을 잔인하게 했고요. 어린아이 3살짜리 아이 같은 경우는 둔기에 의해서 머리 부위를 강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조각을 찾아보니까 인삼주병으로 3살짜리 어린아이를 구타했는데 직접 사인은 두부 손상이 아니라 익사였어요. 네. 결국은 욕조 안에서 엄마를 살해하고 그 다음에 아이까지 이제 그 인삼주병으로 두부를 강타한 다음에 결국은 물에다가 머리를 담궈서 익사시킨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만 신고를 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저희가 아마 담당 형사분들하고 이제 감식 팀들이 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현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면식범이라든지 명확하게 어떤 특징이 없으면 현장에서 나오는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다시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 처음에 프로파일러 딱 들어갔는데 저희 프로파일러 선배님이 현장을 딱 보더니 저 사건 금방 해결이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감이 있죠. 네. 아니면 저 사건은 좀 한참 걸리겠는데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선배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했는데 나만의 노하우야 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술 드시고 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 형사들이 현장에 많이 모여 있으면 그 사건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예요. 형사들끼리 숙덕숙덕하면 잘 안 풀린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단서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 벌써 윤곽이 나왔으면 바로 형사들 거기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네, 처음에 갔는데 그 선배님이 그걸 맞추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참 동안 우리 선배님은 정말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노하우죠. 네. 사실상 외근 형사들이 현장 주변을 계속해서 맴돈다는 얘기는 똑 떨어지는 어떤 증거가 없는 거예요. 네. 답답한 어떤 지경에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거고요. 이미 이 사건은 누구라고 어느 정도 특정되고 감이 왔으면 형사들은 외근은 벌써 뛰죠. 네. 잡으러 나르는 거죠. 근데 못 잡고 감이 안 잡히니까 모여가지고 현장에 의존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라도 나오는 거 이거 보려고. 그래서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 전체에 물을 막 뿌려놓은 거는 양동이채 이제 아마 이 범인들이 퍼다가 막 뿌린 것 같아요. 그건 뭐겠어요? 지문입니다. 네. 지문을 손괴하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을음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엄마를 욕실에 넣어놓고 흉기로 찌르고 그 다음에 목을 눌러서 익사시키고 난 다음에 엄마를 불태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던 것 같은데 이제 물이 있는 욕조고 욕조는 대다수가 타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발화가 많이 심하게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진행 중에 꺼졌지만 끄름은 엄청나게 많이 났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아마 감식TV 가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현장 보존이거든요. 뭐 사진도 찍기도 하지만 발판을 일단 딱 놔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만 밟고 다니죠. 네, 거기만 밟고 다녀요. 왜냐하면 손상돼 저희가 족적 같은 것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판을 놓냐면 그 블루 스크린 불빛 잘 보실 거예요. 이렇게 바닥면에 들어가기 전에 쫙 보다 보면 족적이 있는 곳 같은 경우를 피해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족적은 이제 나중에 분명히 다 뜨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빛을 붙여서 촬영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뭐 빗길이나 이런 데는 아시다시피 뭐 석고 같은 걸로 뜨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또 저희 많이 하는 게 지문 채취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지문 채취하고 족적하고 그다음에 증거물 같은 거 혈흔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혈흔 수거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하는데 거기서 지문이 이제 30개나 발견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가족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양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다 뿌려버렸으니까 본인들이 범인들이 접촉한 거로 스스로 의심되는 그런 부분에는 양동이를 퍼다가 물을 다 부어버린 거예요. 네. 그럼 물에 젖으면 지문은 사라지잖아요. 근데 다행히 족적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크게 단서가 됐던 게 바로 족적이었는데 족적을 딱 보면 저희가 대충 다 전면이 안 나오더라도 폭이라든지 이런 비율로 봐서 몇 밀이라든지 문양도 나오고. 네, 저희가 그 수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족적들을 다 알고 있냐고 하는데 이거 다 정말 형사분들의 노력이거든요. 시장 가서 다 그 밑판 다 사와서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입력해 놓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운동화 신발의 그 문양은 거의 지금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에 거의 문양이 등록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문이 아피스 그리고 족적이 FTI였을 거예요. 그리고 크리피스 수법조사 이렇게 해서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밀리미터 사이즈가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각각 다른 사이즈. 네, 그게 아마 족적을 한 10개 정도 발견을 했는데 형사들이 면밀히 살펴보니까 각각 다른 사람의 문양인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게 적어도 4명 정도 4인조가 범행을 한 걸로 족적만 보고는 판단을 했어요. 4개의 다른 신발 유형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뭐 저희가 사건이 좀 짧으니까 제가 그런 과학 수사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형사분들도 가서 먼저 막 현장에 가기도 하거든요. 맨날 현장반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서 가서 그 형사분들 들어갔던 형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대 요원들의 그 신발도 다 저희가 뜨고 나서 그걸 다 배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신발 문양이 아닌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들은 집에 있었으니까 양말을 신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인들은 양말 안 신고 신발 신은 채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일단 이 아이들의 첫 번째 실수였던 거죠. 신발을 일단 신고 들어갔기 때문에 족적이 4사람이 발견됐는데 밀리미터가 너무 작은 거죠. 발 사이즈가. 245에서 뭐 255mm 정도 사이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들의 족적일 개연성이 높다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전부 다 운동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성인보다는 운동화를 신는 거는 청소년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그러면 이건, 청소년일 가능성 그리고 4인조일 가능성이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좀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범행 도구도 얘네들이 맞습니다. 놓고 가고요. 또 결정적인 거는 저희가 혈흔을 다 검사를 하는데 피해자 혈흔이 있고 또 이제 피해자 혈흔이 아닌 것들을 그 당시에는 바로바로 알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채취를 해가서 검사를 하다 보면 이게 피해자 혈흔이고 아니면 가해자 혈흔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때 가해자 나중에 밝혀지지만 가해자의 혈흔이 또 다른 한 점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문은 잘 지웠는데 아마 그 주방 쪽에서 본인이 사용했던 식도를 놓고 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봐서는 엄밀히 얘기하면 범죄자로서는 계획성이 없고 경험이 없는 아이들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절대 현장에 두고 가지 않죠. 네. 범행을 많이 해본 전과자라 이런 사람들 같으면 반드시 그 식도 어디 다른 곳에 유기하죠. 네. 나중에 검거가 돼도 그걸 찾지 못하면 경찰이 기소하는데 애를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들은 식도를 사용하고 그거 30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걸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갔고 그 현장 주변에서 똑똑 떨어진 낙하은 같은 게 발견이 된 모양이에요.
사실은 살해하면서 휘둘러 가지고 뿌려지는 피는 이제 비산혈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이런 벽에 붙은 거고 땅바닥에 똑똑 떨어져 있는 거는 가해자일 확률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 손에서 이래서 피가 똑똑 낙하은으로 그래서 낙하은이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용의자 혈흔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하고도 저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조금씩 범인상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을 보기도 하고 나중에 수사를 하는 단계에서 피해자도 사실 많이 봐요. 그러니까 현장 자체도 보고 시체가 가장 많은 것들을 말해 준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링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어떻게 살해를 했고 어떻게 도주했을까? 이렇게 시간상이라든지 흐름에 아니면 공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는데 여기는 지금 침입의 흔적이 뭐 훼손하거나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럼 피해자가 열어준 거죠. 네. 근데 피해자 특성상 초인종을 눌러도 거의 열어주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계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는 면식범이네. 네. 그리고 피해자의 그런 정보도 있지만 시체가 말하는 정보가 있잖아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15군데 이상을 일단 찔렀다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확인 사살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네. 복부 쪽에도 사인에 이를 정도의 어떤 치명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등 부위를 집중적으로 마구 찔렀다는 얘기는 또 밟았다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랬다는 얘기는 확인 사살, 확실히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범인들은 인식한 거고 그랬다면 이게 원한이 아니라면 면식범입니다. 네. 사르면 무작정 나는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면식범이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살해해야지 본인이 안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면식범으로 경찰은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다 보니까 면식범일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청소년일 가능성 그렇죠. 그리고 네 4명이 명. 같이 했을 가능성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오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탐문을 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형사분들이. 그러면서 아 청소년 특히 이런 만한 일을 할 만한 청소년들이 다 불량이라고 그렇죠. 불량 청소년들 비행 맞아요. 청소년인데 왜 몰려다니면서 음. 뭔가 일을 수행하는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주변 일대에 비행 청소년들을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 피해자의 집 바로 앞집이에요. 앞집에 사는 김모 군이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걔를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걔가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아이고 하니까 이웃집 주민들은 알아요. 네. 또 화순같이 시골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네.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앞집에 사는 김모 군이 짬짬이 시간만 나면 여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이웃이 듣거나 말거나 포르노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신음소리 막 나는 거 소리 크게 틀어놓고 그런 얘기를 형사들한테 해줍니다. 예. 그러다가 그 조그만 시골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자들한테 그냥 애무하거나 키스하는 게 사람들 보는 데서도 막 그러니까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는. 예. 그러니까 사실 비행 청소년이고 거기서 그럴 만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머릿속엔 딱 걔부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사는 어떻게 합니까? 교수님 바로 확인을 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 집에 가서 걔가 있는지 살피면서 그 집에 있는 물건들도 살피죠. 딱 보니까 밤색 여성용 밤색 슬리퍼가 있어요. 그거 형사가 수거해가지고 미창해서 혈흔을 찾은 거죠. 네. 근데 이 슬리퍼라든지 신발 밑창에 문양이 있는 틈 사이에 아무리 시선해도 그게 정교하게 제거 안 돼요. 네. 거기에서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혈흔하고 똑같은 혈흔을 발견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피해자 혈흔인 거죠. 네. 저도 옆집에 그 아는 새들어 살던 애가 이제 할머니를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랑 정말 패턴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어린 친구였었거든요. 증거 인멸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친구도 나중에 혈흔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경찰은 걔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얘는 화순에서 광주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피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협조를 구하죠. 네.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물증까지 나왔으니까 네 집에서 죽은 사람의 혈흔이 묻어 있는 그 슬리퍼를 발견했으니까 거짓말 하지 말고 와서 빨리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4명이라고 추정만 하고 일단 나머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 김모군만 이제 경찰이 그 혈흔으로 잡은 거예요. 그 검거를 해가지고 왔는데 경찰 신문이 시작되니까 얘는 오래 못 갔어요. 한 10분 만에 그 정도 또 증거가 있으면 말 못하죠. 뭐 10분 만에 엄마 불러달라. 내가 전부 다 얘기하겠다 하면서 이제 무너져 내렸고 그리고 이제 그 엄마를 불렀어요. 실제로 엄마를 부르니까 자기 엄마한테도 엄마 사실 제가 그랬어요 하면서 그늦게 울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되게 빨라요. 7월 9일 날 사건이 있었는데 7월 10일 날 바로 검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뭐 현장에서 이미 답이 많이 나왔던 상태고 그럼요. 탐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답이 나왔었던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잡는데 오래 걸린 게 아니라 이 사건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그렇죠. 어떻게 그럼 이 사건이 벌어졌고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것이 너무나 그렇습니다. 잔혹하다라는 거죠. 오늘 아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을 선정한 이유도 이거는 검거는 쉬웠습니다. 네. 검거가 어렵고 검거에 이르는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청소년에 의해서 이토록 잔인하게 이 살해 사건이 발생한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전모가 밝혀지면서 전율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 네. 그러면 이제 검거 마저 할까요? 네. 자, 김군 검거했는데 자 이제 김군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3사람도 자백을 다 했겠죠. 네. 그래서 보니까 최모군 최 씨예요. 나물 채자 채. 네. 최가 아니고 채. 네. 16살. 네. 그다음에 최 모양이 있어요. 네. 걔는 15살. 이거 최모군하고 연인 관계예요. 둘이 최 네. 모양하고 네. 그다음에 윤 모양은 18살이에요. 나이가 네. 좀 더 많습니다. 요 3사람이 그 김군하고 4명이서 이제 이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김군을 시켜갖고 만나자고 약속을 정하게 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경찰이 이 검거를 합니다. 그래서 최모군하고 최양은 같이 있어서 같이 검거가 됐고요. 윤모양은 나중에 서울에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그렇죠. 검거가 됐는데 저희가 가해자 한 사람이 그 아마 손에 찔렸 식도를 사용하면서 손이 다쳤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최군 그러니까 최모군한테 그 손에 상처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서 얘네 4명이 맞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죠. 왜 이 그 흉기를 사용하면서 범인도 손을 다칠 확률이 많으냐면요. 범인은 그 어떤 그 흉기를 들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라면 손에서 땀이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손에서 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사람을 찌르는 과정에서 가하는 압력이 세다 보니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밀리는 과정에서 본인 손을 많이 다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현장에 떨어져 있는 그 혈흔이 공격하는 과정에서 본인도 손을 다쳐가지고 우리 유영철이도 설명하면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유영철이 같은 어떻게 보면 범죄 프로도 손을 다치잖아요. 최모군 같은 경우도 마구잡이로 확인 사살을 하는 과정에서 아마 땀이 많이 나고 미끄러져 가지고 본인 손을 다친 걸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와, 이제부터 하나씩 봐야 되겠는데 와. 김모군은 네. 일단은 자퇴 바로 앞집 아이예요. 네, 바로 앞집 앞집. 아이죠. 예. 아까 얘기하셨듯이 예. 특수절도 전과 앨범이었는데 그 고등학교를 이제 제대로 못 댕긴 거죠? 그렇죠. 자퇴라고 하는데 자퇴를 하고 이제 집에서 아마 검정고시나 준비해 이러면서 꽁냥꽁냥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누가 자퇴하고 막 집에서 이런 사람한테 누가 부모가 용돈 주고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같은 학교에서 다니다가 자퇴한 이제 후배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야, 내가 한탕할 곳 받았으니까 너 하순으로 내려와라. 이러면서 최모군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평상시에도 지금 보니까 특수절도 전과 1범 이렇게 돼 있지만 아마 탄론하지 않은 거, 들키지 않은 거, 발각되지 않은 거는 꽤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거 자퇴도 아닐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냥 잘렸다고 봐야죠. 네, 권했을 것 네. 같아요. 또 그때 자퇴한 후배 최모군 이놈도 똑같이 이 김군하고 절도 행각을 벌이고 댕겼을 확률은 많습니다.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간 게 최군이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신 줄 아세요?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나이 16살짜리가. 네. 거기서 근데 만난 애인 채양하고 이제 걔는 15살이잖아요. 네. 15살. 네. 참나.
애인 채양한테 야 화순에 있는 내 선배가 잠자리 마련해 준단다. 그러면서 야 우리 내려가자. 그리고 한탕하면 우리 집 마련해 가지고 서로 살 수 있어. 막 이래서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도 황당하더라고. 내가 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서 화순에 내려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자애들을 잡아가지고 팔아넘겨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우리 둘이 동거하는 집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순으로 이 채모군이 저 애인 최양하고 내려가면서 계획했던 거는 여성을 납치해서 어린애들 그러니까 지네 또래겠죠. 걔들을 납치해서 어딘가로 팔아먹어서 그 판 돈으로 지네들 집 얻어가지고 동거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어린 것들이 황당한 얘기죠. 이건 진짜. 저 얘기 듣고 예? 아니 어른도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도대체 얘네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채양은 거기서 아 좋아 오빠 잘 됐다 이러면서 같이 내려갔다라는 거야. 근데 그냥 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자기가 알고 있는 언니예요. 윤양은 18살. 윤양 3살 더 위죠. 네. 최모양보다 3살 더 위인 그 윤양 언니를 같이 데려갔어요. 언니 데리고 갈 때도 그 얘기 했겠죠. 그렇죠. 애들 잡아가지고 팔아먹으면 우리 저 살 수 있는 집도 생기고 한다고. 그리고 제가 판단컨대 그 언니 윤양은 그 김군하고 소개하려는 목적도 있었을 거예요. 둘 동거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아 저도 데려갔을 때 아마 그러니까 왜 둘 같이 어쨌든 동거하고 같이 그 그룹 또래 문화 속성이에요. 네, 있으려면 뭔가 끈끈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빠른 것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관계 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집단에서 청소년 집단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애인이라든지 성관계의 문제 때문에 많이 그렇죠. 발생하거든요. 제가 누굴 꼬셨어, 제가 내 남자친구를 건드려 있어 이러면서 그 하나의 무리들을 또 형성하게 되고 괴롭히게 되는 배경도 되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차 타고 내려가요. 네. 그래서 7월 7일 날 오후 3시에 광주역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순으로 갔겠죠. 그날은 김군 집에서 고스톱 치면서 시간 보냈대요. 저는 이거 보면서 하나부터 어이가 열까지, 없어가지고. 네, 말하는 내용도 그렇고 저 그때 근데 그 김군의 집에 부모님이 있어요. 부모님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끼리 그냥 아랑곳하지 와서 않고 고스톱을 그냥 친 거예요. 고스톱 치고. 예, 부모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둘 다 실무 경험했지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욕 먹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솔직히 청소년 아이들이 범죄하는 데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이 제대로 된 집은 제가 실무하면서 몇 명 못 봤어요. 네. 거의 청소년들의 어떤 그 범죄는 부모들의 방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제가 적어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 9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지구대에서 아이들을 잡아온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이 가장 걸려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보호관찰소나 아이들 이제 왔을 때 상담할 때는 안 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데 막상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제가 지구대다 보니까 가잖아요. 기가 차죠. 네, 정말 애들이 그냥 방치 수준 정도 아니고 한 번은 제가 지구대에 갔는데 새엄마예요. 새엄마가 경찰에 갔잖아요. 폭행 신고를 받고 갔거든요. 근데 엄마 경찰이 왔는데도 이게 딸을 이제 정말 가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찌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말을 했는데도 그 옆에 발길질로 막 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면서 나가라고. 내년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막 소리 지르는데 거기 친아버지는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결국은 가출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가출 신고 받았으니까 아이를 잡아왔는데 아이가 알잖아요. 내가 가야 돼요. 난 집에 들여다 보내야 되는데 들어가라는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아버님이 데리러 오셨는데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어머니랑 계모랑 좀 떨어져서 친척 집에 좀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집안 형편이 안 된다며 그걸 그냥 방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 아이가 가는데 뒷모습을 딱 보는데 저 아이의 미래가 다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살 거고 가출을 나와서 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거는 청소년 범죄가 그 대다수 아이들 그 방치당한 상태에서
많다는 거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 사건의 그렇죠. 범인들한테 뭐 이걸 적용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니까 또 오해는 우리 시청자분들 하시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하여튼 얘네들은 그러니까 7월 7일 날 바로 그 광주역에 도착해 가지고 첫날 김군 집에서 4명이서 고스톱 치면서 보내고 그 다음 날 7월 8일 날 슈퍼에서 과도 2개 구입해요. 네. 이때부터 이제 범행 준비하고 그런 거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야 너 채모구나 니네들 내려와 한탕 하자 하고 불렀을 때 그때 김구는 나름대로 그 주변을 다니면서 범행 털을 집을 모색을 쭉 해줬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칼 2개 딱 소지하고 지가 이제 근처 봐뒀던 아파트 같은 데를 이제 그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차라리 지금 생각 같으면 그냥 성공해가지고 한 집에서 돈이나 좀 훔쳐가지고 하기야 뭐 그 쓰고 난 다음에 또 범행했겠죠. 뭐. 네. 그렇지만 하여튼 얘들이 생각한 대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첫 번째 시도는 초인종을 눌러서 사람을 불러냈을 때 주부가 안 열어줘서 실패했어요. 만약에 어떤 그 대상으로 삼은 집, 김군이 봐둔 집을 배를 눌렀는데 그 안에 있는 주부가 나왔으면 이번 사건하고 동일하게 밀고 들어갔을 거예요. 네. 흉기도 2개, 과도 2개 샀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 시도는 안 열어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패했죠. 두 번째 시도는 창문을 뚫고 들어갑니다. 창문을 뚫고. 네. 이렇게 초인종 눌러서 잘 안 되니까. 복도식이다 보니까 창문 쪽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 네. 쪽이 있다 보니까 그걸 뜯고 뚫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훔칠 게 없었어요. 네. 훔칠 게. 그러니까 어지간히 좀 어려운 집이었던 것 같아요. 훔칠 게 없어서 실패했어요. 그리고도 그 이후에 뭐 대여섯 군데 돌면서 아파트 주변을 돌면서 뭐 초인종도 눌러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열어주지도 않고 인기척도 없다 보니까 다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가 가버리죠. 하루를 이제 까먹은 겁니다. 이 4명이. 네. 예. 그리고 이제 낙담했겠죠. 네. 7월 9일 날 됐는데 이제 여기서 참 답답한 얘기가 나옵니다. 엄마가 그때는 관심 가졌어요. 7월 9일 날은. 고스톱 치고 개판 다쳐도 그냥 놔두다가 7월 9일 날 엄마가 빨리 친구들 다 내보내라고. 언제까지 우리 집에 너 이러고 있냐고 야단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김군하고 그 채군이 밖에 나와갖고 쫓겨나다시피 한 거 아니에요. 엄마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마지막 범행을 모의하는데 김군 머릿속에 딱 떠오른 대상이 범죄지가 바로 앞집이었던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잘 알죠. 얼굴로 서로 안면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문을 열어줄 거고 또 아이와 낮에는 아이 하나만 같이 엄마가 있다는 보고 있다는 거.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 내가 들어가서 이 사람 집에서 돈을 갖고 올 수 있겠다. 근데 그렇다면요 교수님 이 상황에서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갈 때는 내가 범행이 발각될 수 있다는 게 뻔히 알잖아요. 그 얘기를 그 걱정을 김군도 했어요. 네. 우리 앞집이고 저 아줌마 아이랑 둘만 있는 거 이건 범행 대상으로는 좋은데 문제는 내 얼굴을 알아. 그러니까 이 채군이라는 놈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죽여버리면 되지. 죽여버리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 있던 최양이나 윤양도 그래 그게 맞네. 그리고 범행에 동의해서 적극 가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옵니다. 11시 정도 오전 11시 네. 왜냐하면 집 식구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남편 출근했고. 네 남편 출근하고 사람들이 뭔가 한가로이 뭔가 분주하지 않을 때가 꼭 10시에서 11시 11시예요. 정도거든요. 취약 시간입니다. 절도. 네. 절도 사건 취약 시간이에요. 네. 예. 대체로 다 야간 절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네. 보통은 거의 이런 10시, 11시 10시, 11시가 굉장히 절도 사건이 퍼센테이지가 많은 시간대예요. 네. 그리고 아니면 오후에 2시에서 4시 사이. 요때가 많아요. 사람 통행이 별로 없고 그럴 때 많은데 11시 아침 11시경에 초인종 눌러요. 김군이. 옆집이니까 바로 앞집인 가서 눌러요. 피해자가 그 받겠지요. 아줌마가 앞집에 사는 애잖아요. 문 열어줬어요. 왜 그러니? 그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훅 하고 들어와 예. 버리죠. 바로 그냥 이 칼 들어서 들이 밀어버렸죠. 그러니까 뒤로 벌렁 넘어졌겠죠. 네. 그때 뒤따라오던 채모군이 아예 못 일으켜 하려고 발로 피해자를 막 짓밟죠. 뭐 주먹발로 이제 마구제비로. 그리고 문 닫고 다 들어간 거죠. 4명이. 근데 아마 그때 이제 아마 너무 심하게 맞아갖고 이 피해자가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더 화나는 건 그 여자애들도 예.
그 소리 쿵쾅쿵쾅 때리는 소리 안 들리라고 그때 TV를 여자애들이 엄청 크게 트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는 기절했어요. 엄청나게 그 두들겨 패서 기절한 그 피해자를 화장실로 옮깁니다. 그래 놓고는 장롱에서 이제 넥타이를 꺼내요. 넥타이는 일반적으로 결박하는데 굉장히 이게 유용하거든요. 네. 이게 또 범죄 수법 가르쳐 준다고 얘기하겠다. 또 누가 뭐라고. 좌우지간 범행 도구로 넥타이로 손발을 이제 묶었어요. 그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윤야하고 그 최양이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묶은 다음에 얘들은 이제 안방에서 터는 거죠. 근데 교수님 저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과도 2개도 가져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얘네들이 휘발유통도 갖고 가져갔어요.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돈은 다 털었잖아요. 그럼 피해자 이제 분을 남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피해자는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네. 김군을 알잖아요. 네. 김군을 아는 이상은 그들이 그 아줌마를 살려주지 않죠. 그래서 저 죽을 운명인 거예요. 처음부터 저는 혹시라도 얘네들이 하고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읽다가 휘발유통을 갖고 들어갔다라는 거에서 과도는 위험용으로 들어갔고 갈 수 있는데 휘발유통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는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이분을 죽이려고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서 그렇죠. 그때 너무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욕실로 그 데리고 들어간 것도 얘네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훔치고요. 금반지, 금목걸이, 뭐 신혼예물 이거 한 뭐 11만 5천 원 정도? 현금은 115만 원 정도? 현금은 11만 5천 원. 11만 5천 원 현금은 그리고 예물. 예물들 훔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절해 있는 아줌마를 질식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제 욕조에 물을 잔뜩 받은 다음에 이제 거꾸로 넣는 거죠, 사람을. 네. 거꾸로 넣어가지고 이제 익사시키려는 거죠, 익사. 쉽게 얘기해서. 혹시 모르니까 거기다가 휘발유 부어놓고 화재까지 다 저질러서 그렇죠. 욕실에다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 아줌마가 정신을 차렸어요. 아마 나는- 물에 있었던 게 아주머니가 정신을 차리는데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버리고 이 아줌마가 안에서 얘들이 안방에서 뒤지고 있는 사이에 넥타이를 좀 풀었어요. 좀 그 부분이 아쉬워요. 그냥 모르는 척 이렇게 있으셨으면 그래서 넥타이를 풀고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 그 살아서 나오려고 하는 거를 얘들이 눈치채고 안에 부시럭부시럭 소리 나니까 이놈들이 눈치챈 거예요, 밖에서. 근데 화장실 문을 아줌마가 잠궜거든요. 근데 그걸 강제로 밀고 들어갑니다, 얘들이. 근데 어머니께서 부시럭거릴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바깥에 그렇죠. 이게 엄마는 3살짜리 아이가 밖에 있잖아요. 그게 모성입니다. 그러니까 숨 죽이고 있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3살짜리 아이가 밖에 없었다면 아마 이 엄마는 넥타이만 풀르고 숨 죽인 듯이 하고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문 잡아당기고. 근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부시럭거리고 나오려고 했겠죠. 그런데 얘들이 덤벼들으니까 또 문을 안에서 잠궜어요. 버텼는데 얘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치고 들어가서 발로 차고 난리를 쳐가지고 들어가서 결국 아줌마를 확인 사살까지 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아줌마도 그 얘기해요. 니네 왜 그러냐? 우리 애기 어딨냐? 애기만 돌려다 달라. 그리고 앞집 학생 참 착하게 생겼는데 왜 이런 짓 하냐? 나 살려만 주면 신고 안 할게. 애하고 나하고 살려만 주면 신고 안 할게. 이러면서 사정합니다. 무릎 꿇고 사정해요. 애만 돌려달라고. 그런데도 얘들은 오히려 그때 주방에 가서 그때 그 발견된 그 흉기, 주방에 있는 흉기를 들고 가서 오히려 아랫배를 찔러버립니다. 저는 이때 진짜 잔인하다고 느꼈던 게 얘네들 판단의 과도는 그러니까 얘네들 수법은 그거였을 거예요. 익사시키고 질식시키고 어떻게 보면 범죄를 그렇게 불질러버리고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예상 막히다 보니까 과도로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주방에 칼을 갖고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 짧은 시간에 이 친구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변하고 나중에 이 과정들 보면은 다 가담시켜 버리잖아요. 너도 찔러. 그렇죠. 네. 그 과정 속에 아이들이 정말 악마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악마예요, 얘는. 특히 김군 같은 경우는 불러내리기도 했고 이놈이 앞장서서
그 아이만 돌려달라. 너 앞집 저 학생 착하게 생겼는데 왜 그러니? 나 신고 안 할게. 애만 돌려주고 뭐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식칼 가지고 와서 바로 아랫배를 찔렀는데 너무 깊숙이 찔러버린 거예요. 살해의 목적으로 찔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장기가 도출된 모양이에요. 그게 또 이 김군 이놈이 보기 싫다고 이불 갖고 와서 그 쓰러진 사람을 덮어 씌우고 그 채군이죠. 걔한테 식칼을 건네면서 너도 찔러. 너도 찔러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 채군이 엄청나게 찌르는 과정에서 손을 다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피가 계속 흐르고 이러니까 다시 피해자를 욕조로 이동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더 살아날까 봐 거꾸로 이렇게 해놓고 물에 잠기게 해놓고 등 부분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찌르면서 공격을 하고 결국은 머리까지 밟고 발로. 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이제 다 정말 돌아가신 걸 사망한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남은 숙제가 하나 있죠. 이제 얘들한테. 네. 어린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어? 그리고 그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죠. 아가 너 나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애가 빵긋빵긋 웃어요. 3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이건 죽이자. 마치 저 김군을 알아서 혹은 채군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가깝게 생각하고 웃는 걸로 인식한 것 같아요. 차라리 울어버렸어도 살해했을 것 같긴 한데 애가 빵긋빵긋 웃으니까 야 저건 우리 아는 거야. 죽이자 해가지고 4명이서 그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인삼주병을 김군이 채군한테 던져줘요. 인삼주 이렇게 들어있는 걸. 그걸로 그 채모군이 인삼주병으로 어린아이 머리를 구타하니까 애는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지죠. 아니야. 이런 나쁜 놈의 새끼들 아주. 저 그 뒤가 더 화나요. 그리고 근데 아이가 사망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까지 밟았는데도 사망 안 했어요. 아이가 아마 울고 꿈틀꿈틀 됐을 거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엄마가 있는 욕조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거기서 익사시켜요. 머리랑 등이랑 다 눌러서. 그러고 나면 이제 완벽하게 두 사람을 살해한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양동이에 물 받아다가 여기저기 마구 뿌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 지르고요. 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11만 5천 원인가 훔쳐갖고 나왔잖아요. 그걸로 그 근처에서 삼겹살 처먹습니다. 삼겹살 처먹고 또 터미널 부근에 있는 데 가서 노래방에서 1시간 노래 부르고 우리 앞으로 이 이야기는 영원히 하지 말자. 지들끼리 이제 비밀 지키자. 이런 결의를 하고 3명은 서울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군만 그놈만 남았던 거예요. 의문을 가지실 게 뭐 예물 같은 거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거 얘네들이 어떻게 처분했나 궁금하실 텐데 아직 못했죠. 네, 처분을 하려고 가요. 가는데 이게 어리다 보니까 또 주민등록증이 있어요. 당연하죠. 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겁을 거기서 먹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건 또 다 버립니다. 이게 미성년자의 범행이라고 하기에는 97년 당시에 제가 현직으로 있을 텐데 각 경찰서에 공문 범죄수법이 쫙 내려왔었어요. 이게 도대체 미성년자의 그 당시 그 즈음에는 이 정도로 아이들이 흉폭화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발발하면서 경찰에서도 경악을 했고 진짜 깜짝 놀랐던 사건이 그 설악 아파트 사건입니다. 화순. 제가 이 사건을 이제 교수님이 보통은 사건을 고르시는데 제가 이번엔 네가 사건을 한번 골라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사건을 드렸는데 그 한 사건이 제가 왜 이 사건이었냐면 요즘에 청소년법 얘기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고 소년법. 네, 사건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그 언더도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통 강자가 더 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약한 자가 더 악랄해질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특권을 주고 이들한테 뭘 줬는데 저희가 개선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 범죄를 항상 뭐 장기, 단기 이렇게 하고 좀 더 약한 처벌을 내리는데 전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그냥 저는 악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더 황당했던 건 나중에 공개도 다 비공개되고요. 그리고 형량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아니 그거는 지금도 아직까지 이게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미성년자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도 절대 언론에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고 검찰 기소 단계, 재판 단계에서도 소년범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건데 다만 얼마 전에 그 인천 초등생 사건 그 사체 손괴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언론에 아주 집중적인 보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좀 비교적 많이 나왔지만 그 아이들 얼굴도 공개 안 했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이 저희가 추정컨대 이 사람들 다 지금 나와 있어요. 다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15년이 맥시멈이에요. 그러니까 얘들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특정 강력범죄 관련돼서 그 소년범 그 예외 조항이 없었으니까 15년이 맥시멈이 맞아요. 97년 당시는. 그래서 아까 김윤지 프로파일러가 처음에 얘기했던 교도소에서 3일 그게 아무래도 이 여성 중에 하나 윤양이건 뭐 최양이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네티즌들이. 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연애도 못 해보고 뭐 저거 그렇게 떠들으니까 이 네티즌들이 분노했던 거고요. 소년범 같은 경우는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단계까지 공개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뭐 소년범이 너무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법을 좀 바꾸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은 사람을 죽여도 처벌을 못 해요. 네. 책임성 조각사유. 책임은 이 조각된다고 그러죠. 얘한테는 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성이 조각된다는 게 이제 그 14세 미만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지구상에 있는 절대 다수의 나라가 14살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맞추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각 주는 좀 달라요. 14세로 단정 짓지 않고 범행을 했을 때 그 피의자의 그 면담 같은 걸 봐가지고 얘의 정신연령이 충분히 범죄라는 걸 납득할 정도 수준이라면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주는 그래요. 미국은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목요연하게 14세로 하는 주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뭐 12살인 나라도 있고요. 네. 14살인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적어도 이제 이 정도 아이들이 그 하면 12살 정도로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지금 뭐 소년법을 강화하자라고 하지만 소년법을 강화할 때 일괄적으로 강화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요소별로 강력범죄. 에 대해서 강화를 시키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뭐 소년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논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소년법을 분명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청소년 범죄 요즘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 범죄가 개인별로도 악해질 수도 있지만 더 악화될 수 있는 이유가 이게 단체 범죄가 많아요. 그래요. 윤관도 그렇고 얘네들 보통 다 집단으로 하는 폭행들이라든지 사건에 있어서 더 악랄해지는 경우도 많고 자기네들이 책임이 나눠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서 범행을 하다 보면 죄책감이 그 분산되는 거예요. 네. 쟤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 거고 나만 혼자서 한 거 아니라는 식으로 죄책감이 분산되다 보니까 이 청소년 범죄는 이제 우르르 몰려서 집단으로 범행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저기 어떤 지배 집단에서 우두머리인 사람이 한 사람이 일을 실행을 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쭉 따라가죠. 따라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래 뭐 이런 게 뭐 그게 대수야라고 하고 보통은 정말 살해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폭행에 있어서 폭행이 가해지다 보니 너무 폭행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죽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얘가 약해서 폭행에 의해서 그냥 죽은 거야라는 어떻게 보면 결과 후에도 자기 합리화죠. 네 그게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또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네. 다소의 영웅심, 자기과시, 그다음에 이제 어떤 또래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는 느낌 같은 것들. 그런 게 이제 본의 아니게 끼고 그다음에 왕따 심리 얘기하잖아요. 네. 어떤 한 사람을
전체가 왕따시킬 때 나도 그 왕따시키는 가해자군에 합류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저 피해자가 돼가지고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그 어떤 두려움 같은 거, 이게 어떤 집단 범죄에 그 개입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게 청소년 범죄의 특징인데, 근데 우리는 오늘 다뤘던 이 사건은요, 그 부류에도 넣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애초부터 얘들은 사람을 죽이자고 작정하고 나서는 네. 거죠. 저는 진짜 이렇게 악질적인 청소년 범죄는 전 진짜 보다 처음 봐요. 네. 보통은 집단 괴롭힘에 의해서 뭐 죽기나 되고서 사체 유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잔인성을 보이는데 이 사건은 아예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고 그다음에 대상도 어떻게 보면은 성인이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까지 죽이잖아요. 네. 3살짜리 아이가 서로 자기들 얼굴을 봤다 한들 증언을 하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이게 악마지. 악마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얘들이 15년 정도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송을 하는 이 순간 각 요소 어디에선가 4명이 살아가지고 숨쉬고 있을 거예요. 결혼도 해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사람인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법은 한번 처벌받고 나오면 일단은 면죄부 주잖아요. 상응한 처벌 받았으니까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면죄부는 법에서 인간들이 비참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통제일 뿐이지 본인 자신들은 알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사람 같지 않은 악마 짓을 했는지. 저는 평생 고통받고 살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근데 평생 저는 고통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 있잖아요. 이 5살 꼬마아이 유치원 아이는 평생 자라면서 자기가 어떤 엄마와 자기 동생이 어떻게 죽었을지 알았을 거고 그 장면을 지켜본 남편은 또 어떻게 평생 그거를 그죠? 생각하면서 살아갈 텐데 이 친구들은 과연 나는 내가 처벌을 다 받았으니까 나도 고통스럽고 나도 힘들었어 하면서 자기 스스로한테 면죄부를 주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큐 3위를 보면서 더 공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 국민들이 그 화나고 그랬던 건데 화순 설화 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은 악마들의 범행입니다. 이건 청소년의 범행이 아니에요. 악마입니다. 성인범도 이런 식의 범행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강력 사건들, 뭐 청소년 범죄들을 많이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한 사건들을 애들을 넘을 수 있는 사건이 없어요. 2010년도에 사건이 이런 범죄가 너무 많아서 2010년도가 정말 많아요. 네. 2010년. 예. 뭐 홍은동 여중생 살인 시신 유기 사건이라고 하는데 뭐 그 여중생 15살 김양이 자기 헌담한다고 해서 완전히 얘를 패가지고 또 사체를 유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강에다가. 그런 3명이 그랬죠. 3명이. 네, 근데 너무 폭행을 심하게 해가지고 이런 사건도 있었고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안매장 사건도 있었는데 이것도 고문하고 성폭행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거 저희 이제 입에 참아 담을 수 없는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또 야산에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나중에 군산 초등생 그 집단 성폭행 사건도 2010년도에 있었는데 이건 초등학교 아예 집에 학생회가 부모가 없었거든요. 그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아예 그냥 그 집에 눌러 살면서 성폭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발견된 사건도 있고 너무 많은 이 청소년들 범죄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아까 얘기하셨듯이 인천 사건부터 시작해서 용산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방안들이 뾰족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형태로건 지금 현재의 소년법은 손을 보긴 봐야 돼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내리건 13세로 내리건 그 부분도 진지하게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제는 형법이 만들어진 게 벌써 54년도니까 반백년이 흘렀어요. 그때는 국민 평균 수명을 60세로 보고 그 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역 형구도 60세로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형량이 우리나라에 작은 거예요. 이제는 90세 100세 시대예요. 그렇다면 형량도 좀 손을 봐야 돼요. 형법 자체. 그리고 이제는 그때 미성년자들의 의식 수준을 넘어섰어요. 정보도 많이 접하고 아이들의 신체 상태도 발육 상태도 엄청나게 좋고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져 갖고 지적 능력도 청소년들이 많이 높아졌어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한 만한 소년법, 형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60세에 맞춘 형법에다가 형량을 정하고 있고 그 당시에 교육 수준 지적 능력에다 맞춰갖고 소년법을 만들어서 14세 미만으로 내리고 있고 이런 거 등등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네, 분명히 아이들 같은 경우 즉흥성도 있고 통제력도 약하긴 하지만 이 청소년 단계에서 저희가 범죄를 나눌 때가 있어요. 이게 다들 비행 청소년들의 시기를 겪는데 고2, 고3 때라고 하죠. 사회에 나가기 직전에 자기가 정신을 소위 말하면 정신을 차리는 아이들이 있고 그냥 그 범죄 사회에서 범죄 무리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 애들이 있어요. 무리를 저희가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고등학교 때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때 범죄화가 되어가는 진짜 아이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비행 청소년에서 일반 사회화가 되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가 옛날에 그 이론 논문이 그 시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이미 진학할 때 나의 인생은 거의 결정된다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뭐 소식이 금수저, 은수저 얘기 나오고 성적 이미 고등학교 저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고2, 고3 때만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갔다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제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그렇죠. 1학년 이미 때부터 정해지는 거죠. 인생이 다 결정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흉폭해지는 나이들이 이미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빨리 이거는 저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서요. 소년법은 어떠한 형태로 손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앞으로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노인범죄 심각성도 있으니까 노인범죄 관련된 거 수명이 많이 연장됐으니까 이것도 논의가 돼야 되고 분명한 거는 형법이 만들어진 게 반백년이 넘었잖아요. 손 볼 때 안 됐습니까? 형법, 형사소송법. 지금쯤은 그런 걸 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요즘에 그 다발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 어떤 그런 그 흉포와 광역화 뭐 요즘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제 그런 거를 아마 착안해서 이걸 골랐던 것 같은데 설악아파트 모녀 살인 사건은 언제고 한 번은 다뤄야 될 사건인 건 맞습니다. 예. 저는 청소년 아이들 위험성 평가하는 보호관찰소에서 일하는 것부터 이제 대학원 다닐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또 범죄 현장에서 제가 프로파일링을 할 때 만났던 아이들이 있고 또 지구대에서 만났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은 저한테 항상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청소년들한테 항상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변화의 가능성들이 많다 보니까요. 근데 이런 사건을 한 번씩 바라볼 때마다 제 안에 있던 신념들이나 가치관들이 깨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한번 이런 사건들을 잘했어요. 다뤄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사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과 변화의 가능성이 없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고 어떻게 교화하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되는가. 사실 저희가 분류 심사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진짜 진지하게 지금 이제 고민해야 됐다. 기존의 형식과 기존의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평면적인 그런 진단이 아니라 좀 더 입체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우리가 저희 평가하신 사람들도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현대의 좀 민감한 이슈에 민감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단순히 우리끼리 전문가들끼리가 아니라 청소년들과 얘기하고 그 장을 마련하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뭔가 이것들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을 좀 골라봤습니다. 또 다른 저희한테 한 번씩 생각을 일깨울 수 있는 사건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했어요. 네. 예.